그냥 막 나도 죽고 싶고 잠도 안 와.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네. 갖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이 중에 되게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많은 게 있긴 한데. 그렇죠. 네. 바로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한다는 거. 이게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를 돌본다는 거 젊은 사람들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돌봄 자체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돌봄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고 나섰습니다. 네, 바로 통합 돌봄 정책인데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들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금 통합 돌봄 서비스, 이게 굉장히 간절한 분들은 뭔지 잘 아시겠지만 또 아직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난주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라든가 간병 서비스라든가 네. 또는 이제 요양 서비스 같은 것들이 존재는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종합 패키지 같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네, 통합이네요. 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네. 하면은 이제 노쇠라든가 또는 장애라든가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처음 시작의 단계에서는 이런 노인과 장애인이 대부분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정신질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혼자서 일상을 진행하시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이제 점차 대상으로 확대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실제로 이제 지역 사회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죠. 이제 병원이나 어떤 시설에 들어가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 통합 돌봄과 관련돼서는 이분들이 이제 그런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예,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판왕이다 이렇게 불리나 네. 보네요. 네. 근데 이 통합 돌봄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이 재택의료센터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 네. 재택의료센터가 한 곳만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시범 사업을 했거든요. 시범 네. 사업을 했을 때 이제 가장 욕구가 많았던 곳이 이 보건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재택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 통합 지원 중에서도 재택의료와 관련된 이 센터가 전국에 442개인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시와 같은 이제 광역시, 특별시를 제외하면 시도에 이제 하나밖에 없다 하는 지자체가 거의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센터가 있어야 내가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네, 거죠? 아무래도 의료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들에게는 작동을 하기 때문이죠. 지금 일단 이제 인프라도 좀 갖춰져 나가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막 끝판왕이다, 되게 좋은 제도다 하면 반대로 그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가 또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제도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도 꽤 많다라고 네네. 들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거나 아니면 네네. 젊은 청년이 부모님을 돌볼 때조차도 이런 케어를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꼭 뭐 이제 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나 또는 영케어러라고 부르는 네. 예, 그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어르신을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꼭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실제로 이제 통합 판정 시스템에 따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동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동 지역 주민자치센터죠. 그쪽에 가시거나 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실제로 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모시는 어르신들이 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정을 받으신 이후에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두가 다 못 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 판정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 이거를 아셔야 되겠죠. 네. 네. 자, 앞서도 말했지만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은 돌보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이 80대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68세 딸, 엄마의 엄마가 된 사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치매가 오면서 고집이 세져가지고 약을 안 드시려고 하고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엄마 이제 약 드시러 식탁 앞으로 가세요. 알았어. 약을 꺼내세요. 알았어. 엄마 물 옆에 끓여놓은 거 있죠? 그 물을 따라 보세요. 알았어. 우리가 뭐 살림이 굉장히 막 넉넉해서 24시간 돌보미를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국가에서는 도움이 안 되고. 네, 60대 딸이 80대 어머니를 지금 돌보고 있는 건데, 진짜 본인도 힘들 텐데 이렇게 노노간병 굉장히 버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본인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죠. 68세면 이분도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신 거고요. 더군다나 이 노년기에 들어가면 이제 노쇠의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본인도 힘든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제 노모까지 이제 케어를 해야 되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으로 아마 건강상에서도 이제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을 돌보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본인이 정작 써야 할 그런 시간들을 쓸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난다거나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못하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도 또 굉장히 큰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지금 우리가 사례에서 본 저 88세 노모는 제가 듣기로 치매 2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들었는데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에 가기는 거부를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또 거동이 불편하진 않아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거의 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치매 2급이면 국가 지원이 나올 법도 한데 이게 또 그런 게 다 있나 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요양 5등급 또는 인지 지원 등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판정을 받으시느냐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1, 2, 3, 4 등급을 받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과 그다음에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의 서비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필요한 서비스가 목욕을 시켜드린다거나 또는 이제 자신을 케어하는 그런 서비스라면 사실은 이제 인지에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멀쩡하게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세수도 하실 수 있고 머리도 네. 빗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지 지원 등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런 그 특수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인지 치료를 꼭 1시간씩은 받아야 한다라든가 약간의 서비스 메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나도 곧 저렇게 될 그렇죠. 텐데 이제 난 네네. 딸이 없고 난 네. 누가 돌봐주나 맞아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통합돌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게 활성화가 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나는 내 자식에게는 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자녀들도 내가 내 부모를 케어할 책임은 없다. 이런 응답의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내 자녀의 도움을 나는 못 받고 나는 부모를 도와야 하는 맞아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이제 국가가 좀 더 공적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공적 돌봄 시스템에서 이분이 케어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에 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럴 때 이제 이런 통합 돌봄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돌봄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나는 자식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불안은 좀 덜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고민이 덜어지는 거네요. 네네. 네. 자, 이번에는 아빠의 아빠가 된 청년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20살 때부터 아버지를 간병했는데 그 사연을 책으로 낸 조기현 씨의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버지와 저와 이제 둘이 살고 있었죠.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시작되면서 2인분을 담당하면서 살기 시작했던 2천만 원 보증금이었는데 이제 1천만 원 빼서 그걸로 이제 병원비 충당하고 한 번 그 보증금 빼고 막 하니까 가난하면 진짜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겠다라는 거를 그때 좀 20살 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이런 아버지를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단 말이야? 이 생각도 엄청 많이 들었죠. 배우고 싶었던 것들, 그 시기에 해야 되는 일들을 뭔가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단절되게 되는 거죠. 네. 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20살이었던 조기현 씨는 이제 30대 중반이 됐는데요. 오늘 뉴스헌터스 TV에서 조기현 씨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20살 때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이제 횟수로 이제 15년 정도 됐죠. 보호자가 된 지. 하나 지원 받을 때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았고 통합돌봄이 시작되면 좀 그렇게 필요하면 그때 받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교수님, 지금 보면 노인을 돌보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게 20살 때부터 또 이제 이렇게 치매 아버지를 돌보면 이것도 이거대로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젊은 나이부터 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보는 이른바 영 케어러가 네. 실제 굉장히 많은가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이제 영 케어러의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 한국의 사회 동향이라는 2024년도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책에서 네. 보면은요, 이제 거기에서 리포트한 것은 전국적으로 한 15만 명 정도가 있다. 영 케어러는 네. 보통 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9세요? 아이에서부터. 네, 9세부터 34세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들이 이제 돌보는데 주로 돌봄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어머니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네. 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젊었을 때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특히 아까 이제 초등학생도 있냐고 물으셨는데 이 초등학생은 정말 이제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의 네. 단계인데 돌봄을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네, 돌봄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그런 식의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그런 네. 이중고를 겪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생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34세의 나이에도 자신의 네. 꿈을 펼치지 못하고 이제 케어에 계속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너무 안타까운데 국가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도 여러 가지 이제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이제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네. 다행스럽게도 2025년에 이런 법이 생겼더라고요.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요 영 케어러들을 돌볼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요. 네.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각종 상담이라든가 또 간병 서비스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요. 네. 또 학업에 필요한 그런 상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더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34세라고 얘기했는데 5세를 더해서 39세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영 케어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씀을 들어볼수록 사태가 이게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입에 담기도 좀 험악합니다만 간병, 살인 같은 것도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이 간병이라는 걸 그래서 도대체 누가 언제까지 얼마나 해야 되느냐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로서 이 통합 돌봄 서비스도 시작이 됐는데 이 간병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실제로 이제 자기가 간병을 제공하는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간병 살인이라는 불행한 용어까지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언제까지 돌봐야 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돌보고 우리가 돌봄에 대한 어떤
돌봄의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참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시기에는 본인의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국가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돌봄을 좀 보충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네. 이제 평생 그냥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좀 더 도움을 받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좀 더 도움을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통합돌봄이 나왔지만 통합돌봄이 100% 돌봄 상황에서 다 작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재정과 인력 또 맞아요. 인프라가 부족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케어러들과 또 가족이 함께 힘을 합하는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여기는 또 지역사회도 함께 돌봄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